전국이 불안할수록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약이나 정비 사업은 그 나름대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가지각색입니다. 네, 과연 2025년 한 해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최근 부동산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시장은 시장대로 또 이렇게 경제는 경제대로 또 우리 일상은 일상대로 또 굴러갑니다. 야, 이거 오늘 우리 시장 증시는 좋아요. 네. 증시는 좋고. 네. 자, 2025년에 상반기 뭐 부동산 급등 분위기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관망세 그리고 결국 하락세. 네. 자, 이제 여기도 지금 나름의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부동산 시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식 시장하고 좀 다르게 그 부동산 시장은 조금 둔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둔감하게? 네,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닌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라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한 해는 그 상반기에는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에 대한 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올 상반기는 좀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뭐 한 1에서 한 5% 상승세를 전망하는 경향이 한 8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전세 가격 또 임대 가격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전세 시장은 85%를 넘어서 한 90%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1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올 상반기는 결론적으로는 주춤하긴 하겠지만 임대 시장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강세장들이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라든지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쨌든 뭐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급에 대한 축소, 부족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올해도 또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승세가 다만 예전처럼 어떤 확장된 그런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국지적으로 또 상품별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 경우 시점을 언제를 보느냐 뭐 이런 네. 것들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매물량들이 상당히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고 매물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면 뭐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층수라든지 선호하는 동이라든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단지 뭐 이런 것들의 분포도가 좀 넓은 그런 시기인 이제 1분기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뭐 가격을 결정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수요 공급일 텐데 지난해 대규모 이제 청약 열풍이 좀 불었던 터라 올해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가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를 보게 된다면 결국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여력 또 사업 이익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받쳐줘야 되고 이 수요자를 바탕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수요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족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택 요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한 게 작년 한 해를 보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네. 것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그 대출 규제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공급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도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의견들이 뭐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95% 이상이 예년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급 부족은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뭐 또 공급한 이후에 뭐 착공도 있고 또 인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후년, 내후년 이런 이슈들이 공급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수입 이런 것들도 달러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환율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도 공사비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공사비가 수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공급 물량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축소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공급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수요자들의 심리를 뭐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심리적인 불안정 사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무리가 좀 어떤 쪽으로 가든지 뭐 지금 해왔던 것들 그 사업들이 쭉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정권이라든지 정부가 또 바뀌게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또 바뀌게 되니까 또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빨리 해소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항상 이 공급 부족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보면은 달라요. 지방 가 보면은 공급 과잉이에요. 네, 서울 이거 공급 부족은 서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이 좀 골고루 퍼져서 살면 해결되는데 네. 새로 안 지어도 네, 그것도 참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강남에서 또 청약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또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네. 야, 2주 전에 그 로또 숫자 보니까 이게 로또 맞나 싶던데. 네. 기억나세요? 30번대에서만 네. 6개 쭈름이 나오는 거. 네. 와, 무슨 그걸 또 대박으로 뭐 맞춘 사람들도 있고. 네. 어쨌거나 이 로또 청약 어떤 곳입니까? 강남이라니. 강남에 아직도 이게 지을 데가 있나? 요즘 로또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전 같은 예. 경우 로또라고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의 마진 뭐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어떤 집을 구매를 하고 이거는 주택을 사고 또 거기에다가 집값도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추가 분담금들도 아무리 늘린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 뭐 원페를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 차익이 한 5억 정도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뭐 10억, 20억씩 했던 그 금액들이 로또 청약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제 주변 분들은 뭐 미국 가서 로또 사는 거하고 우리나라 로또하고 뭐 당첨금 차이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네. 예, 뭐 예. 투자도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국내하고 해외하고 차이 많이 나는 네, 것처럼 네. 요즘에 이게 그 강남권에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큰 뭐 분상제가 적용되는데도 5억 이상의 뭐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옛날만큼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남권에서 안전마진이라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강남 상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인데 지금 보면은 분양되는 단지들 예상 단지들을 지금 CG에 나와 있는데 레미안 원페를라, 뭐 방배 포레스트 자이 그 다음에 요 지역들이 지금 방배동에 재건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뭐 한 2,000 가구 정도의 그 가구 규모고요. 뭐 일반 분양은 한 500
가구 정도가 나오죠. 레미안 원페를라도 한 1,000세대가 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경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 방배역이에요. 저기 그 아파트가 좀 들어서는 곳인데 뭐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곳이죠. 레미안 트리니원 여기가 2,000가구가 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다. 그리고 반포 더샵 오퍼스 21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 275가구 중에 한 87가구, 그다음에 신반포 22차도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기는 뭐 반포에 있긴 하겠지만 좀 쏠림 현상들이 다른 곳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크로드 서초 신동아 재건축 여기도 지금 1,800가구 1,100가구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의 신촌동에 있는 잠실 르에 미성 크로바 여기도 잠실에 있는 그 잠실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1,8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일반 분양이 한 200가구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에 청약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쪽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인데요. 아세아 아파트, 그러니까 한강로 쪽에 있지만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그 강명북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그 트럼프월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세아 아파트인데 여기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총 공급이 997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847가구예요. 그래서 용산 쪽에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아세아 아파트도 일반 분양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약 한 1,000가구 가까이 되는 그 분양 예정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권에는 공급을 하고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 네.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도 수요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씨가 말라가지고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예. 저렇게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용산 일대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경쟁률 기존의 청약 경쟁률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뭐 뜨겁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당첨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게 안정권에 들려면 적어도 이제 70점대 후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만점이 84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주택 그 기간하고 뭐 부양 가족하고 청약 통장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84점이 되는데 그 70점대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안정권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만점 통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7인 가족의 무주택 기간이 최소 한 15년 정도를 보유해야지 84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이제 그 부양가족 7명 최대한 넘겨가지고 맞추려고 해서 주소도 부모님들 네. 주소도 본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점 통장 만들려고 노력들 그만큼 물량들이 없고 경쟁률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본인들에 대해서는 그 꼼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그 강남 쪽의 평균 경쟁률 지난해 보면은 뭐 불과 며칠 안 됐죠. 지난해 보면 강남 상구 9곳에서 분양을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154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당첨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강남권이 작년에 9곳이었는데 올해는 강남권의 분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분양 예정 그 성적표를 보시더라도 4년 만에 최다였고 그다음 평균 경쟁률도 3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지금 그 대치동에 나왔죠. DH 대치 에델루이 여기도 1,000대 1이 넘는 수준이었고요. 전국의 민간 아파트도 평균이 약 한 51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 뭐 그 분양 마진이라고 해봤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심 그리고 강남 상구랑 용산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것들 그리고 뭐 이 가격이 5억이라는 안전 마진이 어디냐 이 5억이라는 안전 마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삶의 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강남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가 45, 50억씩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은행에 넣고 또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아파트를 보면은 수익률로 보면 단순히 형편없는 수준까지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어떤 뭐 대면하면서 얘기들을 좀 나눠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익률을 그 넘어선 그런 수준이에요. 그 수익률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50억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50억 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뭐 곱하기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단순히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익률을 좀 벗어나서 그 지역에 사는 뭐 지위라든지 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과의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뭐 신분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얻는 그 이득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저 아파트를 사서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지 아하, 또는 네. 뭐 건물을 사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 건물 살 돈이 없어서 거기 사시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수익률이 없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뭐 자본소득이라든지 다른 수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수익률로 어떤 뭐 지역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송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강남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대비해서 뭘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과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그나저나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점 통장이 84점인데 7인 가구 최소 15년. 네. 요즘 7인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몇 명? 아니 그러면은 내가 부부가 살고 네. 애 둘이라 치면 4명이고 네. 그럼 부모님 살아 계셔도 여섯인데 네. 그럼 한 명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7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애가 3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법상으로 와이프가 둘일 수는 없을 테고 남편이 둘이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7인 가구 최소 15년. 아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청약 별로 청약 네. 통장 오히려 깨는 분위기던데. 네, 안 그렇죠. 지금 네. 그 청약 통장 해가지고 오히려 뭐 요즘 축의금이나 부주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돈이 또 10만 원에서 또 25만 원으로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첨돼도 자금 여력도 부족하고 뭐 10만 원, 네. 25만 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있는 그러다 분들 또 가끔씩 또 부동산 또 이렇게 한번 찬바람 불면은 네. 뭐 청약 통장 없어도 돼요 하면서 또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칙도 뭐도 없이. 네,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그럼 뭐 하려고 청약 굳이. 네, 뭐 저는 사실 네. 이게 청약 뭐 그 가점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건설사나 이런 쪽의 수익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태그 하나만 딱 달아도 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주택 서민들만 집사라는 그런 거는 벌써 벗어난 글쎄. 제도가 돼버렸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5억 정도에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서민이냐. 제 주변에도 20억, 30억 정도에 되면서 집은 없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새 아파트, 강남의 새 아파트를 4년마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과연은 한 30억씩 하는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살면서 또 경조사비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다양하게 뭐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그 금액에 또 이제 무주택 그 주택 수에 대해서만 계속 바라보면은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2, 30억 정도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그 청약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집을 사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줘야지 자꾸 무주택이면서 초고가의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무주택 범위에 넣어야 되느냐. 오히려 한 2, 3억에 사시는 분들이 뭐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넣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청약 가점에서 좀 밀릴 것 같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민간 아파트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공공주택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새해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어디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은 성남 금토에 있는 성남. 곳에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 여기가 이제 판교하고 초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판교 주변 일대 뭐 현재도 일자리들이 풍부하게 있는데 지역 개발을 풍부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이쪽을 보잖아요. 거기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 금토 A4블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분양 가격이 지금 뭐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6억 2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6억 2천만 원 정도라면 물론 신혼 희망타운으로 해서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간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그래도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위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금토 IC라고 해서 그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가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그 하단 쪽에 바로 보면은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곳들이 있죠. 뭐 녹지 공간들이 있는 그쪽이 판교 테크노밸리. 근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확장을 해서 좀 대상지에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판교 제2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당이라는 지역하고 판교라는 지역도 이제 주택의 노후가 조금 시작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 그 성남 금토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성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은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런 지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습, 그다음에 부천 대장 이런 지역에서도 공공 분양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요즘 높잖아요. 높은 주택 가격 대비했을 때 그래도 공공 분양이 이런 인플레이션들도 그 해지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한 발 디디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고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